조종사가 추락했다. 이란 적진 한가운데다.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전투기 2대가 격추됐고 조종사 1명이 적진 한복판에 고립됐습니다. 이란은 즉시 현상금 9천만 원을 내걸고 전 국민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한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보자산이라도 투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싸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미군이 못한 걸 한국이? 회의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특수부대 3차례 투입 전부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예상 못한 곳에서 좌표가 날아왔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군이 6시간 동안 찾지 못한 조종사 위치를 한국은 단 40분 만에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알림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해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라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 25년간 복무했고 중령으로 전역한 뒤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5차례 실전작전에 참가했고 그중 3번은 직접 전투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편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군 소위로 처음 인관했을 때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지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아니라고요. 신참 시절부터 뼛속까지 박힌 그 인식은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7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그 동맹의 무게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는 대상, 우리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 그것이 한국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정도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제가 대령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시절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실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미국이 잘 가르친 결과라고만 해석했습니다. 한국군 스스로의 힘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인지 지금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의 저에게 한국군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시점은 2026년 초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양측 해군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여이어 소집되었지만 어떤 외교적 해법도 이란의 강경한 태도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중동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최신형 방공체계를 대거 도입하며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는 겹겹이 구축된 방공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 분석관들조차 그 지역의 방공 밀도를 보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과거의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방어전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한 강대국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국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결정했고 여러 편대의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초반에는 미군의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기술 덕분에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방공망은 미군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자그로스 산맥 남쪽 구간에서 미군 항공 전력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전장의 한복판에 F-15 전투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바로 뒤에서는 A-10 공격기가 지상 목표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체 모두 이란 영공 깊숙한 곳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본부 아래 교신은 이란의 전자전 장비 때문에 간헐적으로 끊기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임무를 계속했지만 위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란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F-15의 우측 엔진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A-10 공격기도 대공포 집중 사격을 받아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군 전투기 2대가 같은 공역에서 연이어 격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즉각 사출 장치를 작동시켜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지한 곳은 이란 남서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한가운데였습니다. A-10 조종사는 비교적 빠르게 위치가 확인되어 대기하고 있던 전투 탐색 구조대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F-15에 탑승했던 조종사는 완전히 실종 상태에 빠졌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지점이 깊은 협곡 사이였기 때문에 위성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전 교신도 두절되었고 비상 위치 발신기의 신호마저 산악 지형에 막혀 수신이 불안정했습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조종사 실종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가적 차원의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군대만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실종 조종사의 생포에 11,000달러, 한국 원화로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민간인들에게까지 적극적인 수색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산악지대 주변 마을의 주민들, 유목민들, 심지어 밀수꾼들까지 현상금을 노리고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조종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국의 심장부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군인과 민간인이 수천 명 단위로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의 기온이 체력을 갉아먹고 낮에는 헬기의 수색을 피해 바위 틈에 몸을 숨겨야 합니다. 언제 구조대가 올지, 과연 올 수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 최고 수준의 비상태세를 가동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고 합참의장은 중부사령부에 모든 가용 자산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투 탐색 구조 전담팀이 편성되었고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요원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미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란의 수색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었고 조종사의 체력과 보급품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의 정찰 위성과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했지만 이란의 전자전 장비가 영상 전송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협곡과 울창한 수목이 열화상 탐지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이란의 산악 지형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의 규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제가 평생 무시해왔던 나라의 이름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조종사가 처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F-15에서 비상 탈출한 직후 그가 착지한 곳은 자그로스 산맥의 깊은 협곡 사이였습니다. 낙하산이 바위에 걸려 왼쪽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비상 생존 키트의 일부가 착지 충격으로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권총 한 자루, 식수 2병, 에너지바 몇 개, 그리고 신호가 잡히지 않는 무전기뿐이었습니다. 적국의 한복판에서 거의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는 훈련받은 대로 낙하산과 모든 흔적을 최대한 숨기고 바위 틈 사이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미 격추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수색망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란군 헬기가 저공으로 비행하며 지형을 훑었고 지상에서는 무장 병력이 조직적으로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움직일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어도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현상금 소식이 퍼지자 수색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규 수색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산길과 협곡의 지리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정규군의 장비로는 찾지 못하는 은신처도 이 사람들의 눈에는 금방 들킬 수 있었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현상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격추된 미군 전투기의 잔해를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산비탈에 흩어진 F-10의 파편과 불에 탄 동체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며 이란 반공군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생방송에서 미국 조종사의 생포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고 미국 국내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목숨이 적국의 사냥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 전체를 분노와 공포로 뒤흔들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조종사를 데려오라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명령이었습니다. 합참의장,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구출 작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군 역사상 적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은 언제나 최고 난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에서의 스콧 오그레디 구출 작전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었지만 이번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구출 시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전투탐색구조대가 블랙호크 헬기 4대에 나누어 탑승했고 F-18 전투기 편대가 공중 엄호를 맡았습니다. 작전 계획은 야간에 저공으로 침투하여 조종사의 추정 위치에 접근한 뒤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출팀은 실종 후 약 8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블랙호크 편대가 조종사 추정 위치 30km 전방에 도달했을 때 이란 방공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대공포 사격이 쏟아졌고 지대공 미사일 경보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두 헬기의 동체에 대공포탄 파편이 박혔고 유압 계통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경로를 완전히 바꿔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산맥의 서쪽 능선을 따라 우회하는 경로가 선택되었고 전자전기가 이란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동안 헬기가 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이미 미군의 구출 시도를 예상하고 방공 자산을 재배치한 상태였습니다. 헬기가 산 능선을 넘는 순간 숨겨져 있던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숙련된 회피 기동 덕분에 미사일을 간신히 피했지만 이번에도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마저 막혔습니다. 이란군이 추정 수색 구역 주변의 모든 진입로에 대공화기를 배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블랙호크가 접근할 수 있는 고도와 경로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군 구출팀은 세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한 발자국도 조종사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종사의 정확한 위치가 점점 더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최초 사출 지점을 기준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했지만 조종사가 이란군의 수색을 피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이 해당 지역을 촬영했으나 이란의 전자전 부대가 위성통신 주파수를 교란하면서 고해상도 영상 수신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무인기를 투입하려 해도 이란 방공망의 사정권 안에서 격추될 위험이 너무 높았습니다. 미군은 눈과 귀가 동시에 막혀버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철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았지만 올라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후 통첩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란 측은 오히려 이를 선전의 기회로 삼아 미국의 무력함을 조롱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조종사 구출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야당에서는 행정부의 작전 실패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기까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조종사를 생포한다면
1979년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분명히 조종사를 전 세계 앞에 내세워 미국에 대한 선전전의 도구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 한 장면이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그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을 총괄하고 있던 중부사령부의 사령관은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 차례의 직접 침투 시도가 모두 좌절된 이상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지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정찰 자산이 이미 동원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미군은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조종사의 추정 생존 가능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식수, 체온 유지, 부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수치였는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먼저일지 체력 한계가 먼저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출팀 대원들의 얼굴에는 지칠 대로 지친 피로와 함께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군을 눈앞에 두고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군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채널을 통해 하나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중부사령부 연합작전센터의 보안통신망에 긴급 메시지가 수신된 것입니다. 발신처를 확인한 참모가 잠시 멈칫하더니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의 표정이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던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발신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였습니다. 한국군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처음에 메시지를 2번이나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한국이 왜 이 작전에 연락을 해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실종 조종사의 위치 특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참모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건지 확인해 보라고요. 작전실 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군 참모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제안은 진지한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참모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이 상황에 한국을 끼워 넣으면 작전 보안만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한국이 중동에서 무슨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군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작전에 한국군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군의 제안이 황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수십 기, 글로벌 호크 무인기, 전자전 항공기까지 총동원해도 찾지 못하는 조종사를 한국이 찾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참모들처럼 그 제안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달랐습니다. 세 차례 구출 작전이 전부 실패한 상황에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생존 가능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이란의 포위망은 시간당 수킬로미터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침묵한 뒤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도움은 없다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 상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회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응답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의향 표명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정보 패키지가 함께 전송된 것입니다. 한국군은 자체 정보 자산을 통해 이란 남서부 지역의 방공 배치 현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미처 탐지하지 못한 이동식 방공 체계의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확인한 중부사령부 정보참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보참모는 한국 측이 보내온 데이터를 미군의 기존 정보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의 분석이 미군의 빈틈을 정확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최근 재배치한 방공 자산의 위치, 이동 경로, 심지어 운용 패턴까지 포함된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이 이란의 전자전에 교란당하면서 놓친 부분을
한국군이 다른 경로의 정보 수집 수단으로 보완해낸 것이었습니다. 정보참모는 사령관에게 보고하면서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어떻게 이 수준의 중동 지역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보 자산은 대부분 한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한국군은 지난 수년간 독자적인 군사정보 네트워크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 범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정교했습니다. 한국 측은 방공망 정보에 이어 결정적인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실종 조종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이 이란의 전자전에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방식의 정보 수집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세부 사항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군의 기존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령관은 한국 측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참모들도 있었지만 사령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다른 카드도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미 중부 사령부 사이에 실시간 보안 통신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양국군의 정보가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정보 자산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불과 30분 만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란군 수색대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화면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3개 대대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방향이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기존 정보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던 내용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한국군의 개입을 비웃던 장교들이 이제는 한국 측에서 넘어오는 데이터터를 주시하며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 말에 주변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을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보내오는 정보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분이 채 되지 않아 한국군으로부터 최종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추정 위치가 반경 500m 이내로 좁혀진 핀포인트 좌표였습니다. 미군이 6시간 넘게 수십억 달러어치의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도 특정하지 못한 위치를 한국군은 40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좌표를 확인한 정보참모가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나중에 직접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에 흐르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령관은 좌표를 확인한 뒤 즉각 구출 작전의 재수립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좌표를 확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의 방공망과 수색대가 여전히 그 일대를 촘촘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기가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령관이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전달하자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히 위치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군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처음으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저의 25년간의 편견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준비해둔 추가 지원 방안은 전자전 영역이었습니다. 이란군의 통신망과 방공 레이더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자산을 가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도 당연히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란이 러시아제 최신 장비로 대응하면서 미군의 전자전 효과가 크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한국군은 이란이 미군의 전자전 패턴에 적응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자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자전 체계의 구체적인 명칭과 기술적 세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적과 수십 년간 대치하면서 축적한 전자전 노하우가 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 북한을 상대해온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마주한 이란의 전자전은 한국군에게는 익숙한 유형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계획을 실시간으로 미 중부사령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제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여 수색대 간의 조율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종사 주변의 방공 레이더를 일시적으로 눈멀게 만들어 헬기의 접근 경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출 헬기의 이탈 경로에 위치한 대공화기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안전한 탈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중부사령부 참모들의 반응은 경탄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좌표 하나를 넘겨준 수준이 아니라 구출 작전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작전 참모는 이건 마치 우리 작전실에 앉아서 함께 작전을 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구출 전 교리와 절차를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70년간의 동맹이 쌓아올린 상호 이해가 이 순간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한국군의 3단계 계획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구출팀은 4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다시 무장을 갖추었고, 특수작전 요원들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침투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제공한 이란 방공 배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얇은 방어선을 관통하는 경로였습니다. 구출팀의 대원들에게는 이번 작전에 한국군의 전자전 지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브리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원들의 첫 반응도 회의적이었습니다. 3차례나 실패한 작전에 4번째로 투입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담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군의 전자전 지원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동료 조종사가 적진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개시 시각이 정해졌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 새벽 3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대가 선택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 가동은 헬기 출발 15분 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분 단위로 맞물려 있었고, 단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전체 작전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중부사령부 작전실에서는 미군과 한국군 양쪽의 통신이 동시에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하나의 작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15분 전, 한국군의 전자전 자산이 가동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신 주파수가 일순간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산 곳곳에 흩어져 수색 중이던 이란군 부대들이 갑자기 상부와의 교신이 끊기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전자전에는 끄떡없이 버티던 이란의 통신체계가 한국군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동시에 조종사 주변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배치된 이란 방공 레이더의 화면이 하나둘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들이 당황하며 장비를 재가동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은 이란이 경험해본 적 없는 주파수 대역과 교란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방공망의 눈과 귀가 동시에 닫힌 것입니다. 미군 구출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중부사령부 작전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참모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3차례에 걸쳐 뚫지 못한 이란의 방공체계를 한국군이 단 몇 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한 고참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5년간 품어왔던 오만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호크 편대가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전 3차례의 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공포 사격도, 미사일 경보음도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열어준 통로를 따라 헬기는 거의 무저항 상태로 산맥 사이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서로 교신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번째 시도 때 미사일을 간신히 피하며 사선을 넘었던 그 하늘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 효과는 예상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이란 수색대의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서 조종사를 추적하던 부대들의 이동이 멈추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받지 못한 각 부대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상금을 노리고 산을 뒤지던 민간인들도 혁명 수비대의 통제가 사라지자 혼란에 빠져 하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수천 명의 수색대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헬기가 조종사의 핀포인트 좌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특정한 위치가 정확한지 아닌지가 지금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좌표가 틀렸다면 구출팀은 적진 한복판에서 헛된 수색을 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고, 그 사이 이란군이 전자전 효과에서 회복하면 탈출조차 불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두 블랙호크가 좌표 지점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특수작전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적외선 장비로 지상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무전기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확인 완료. 대상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국군이 제공한 핀포인트 좌표는 단 200m도 빗나가지 않는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아직 작전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종사는 바위 틈 사이에 웅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어깨의 타박상이 심해져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특수작전 요원이 조종사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조종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식표 번호를 읊었습니다. 18시간 넘게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버텨온 그의 눈에는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요원은 조종사의 어깨를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라고요. 하지만 구출은 절반밖에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를 찾았다고 해도 이란 영공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이 이란의 방공망을 마비시켜 놓았지만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란군이 전자전 교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구출팀은 이란군이 눈을 뜨기 전에 헬기에 조종사를 태우고 이란 영공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요원들은 조종사를 들것에 고정시키고 로프를 이용해 헬기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었지만 조종사의 부상과 저체온 상태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블랙호크의 엔진이 궁회전하며 내는 소음이 협곡 사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매 초가 위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란군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헬기 내부로 올려지는 순간 중부사령부 작전실에서 긴박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군 일부 부대의 통신이 간헐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즉각 전자전의 강도를 높여 대응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란이 복구를 시도하는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새로운 교란 패턴을 즉석에서 생성해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단순 교란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적의 대응에 맞춰 진화하는 능동형 전전이었습니다. 블랙호크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세 대의 헬기가 산맥 사이의 협곡을 따라 저공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확보해준 탈출 경로는 이란 방공화기가 가장 적게 배치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저공 비행 자체가 가져오는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저공 비행은 조종사에게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고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산벽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야시경에 의존한 채 바위와 나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탈출 경로의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란군의 이동식 대공포 한 기가 한국군의 전자전 범위 밖에서 헬기의 소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대공포가 소리를 추적하며 맹렬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예광탄이 어둠 속을 가르며 헬기 주변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헬기의 꼬리 부분에 파편이 스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작전실을 휩쓸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공포의 위치를 실시간 데이터로 특정한 뒤
해당 구역에 집중적인 전자전 교란을 가한 것입니다. 대공포의 사격 통제 장치가 교란되면서 조준이 흐트러졌고 사격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블랙호크 편대는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하며 대공포의 사정권을 벗어났습니다. 한국군의 순발력 있는 대응이 없었다면 헬기 한 대가 격추되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군이 다시 한번 미군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대공포 구역을 벗어난 뒤 블랙호크 편대는 최대 속도로 이란 영공 이탈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란 방공망의 일부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비행했고 작전실의 모든 인원이 스크린 위에 표시된 헬기의 위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경선까지 남은 거리가 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헬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자전 지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란 방공 체계가 부분적으로 복구되면서 레이더 화면에 블랙호크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지만 한국군은 허위 신호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이란 레이더 화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방공 운용병들이 수십 개의 가짜 표적 중에서 진짜 헬기를 식별해내느라 혼란에 빠진 사이 블랙호크 편대는 결정적인 거리를 벌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블랙호크 편대가 이란 영공을 벗어나 우방국 공역에 진입한 순간 중부사령부 작전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국 측 통신 채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합동참모본부에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를 태운 블랙호크는 인근 미군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의료팀이 달려와 조종사를 이송했고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어깨 부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출팀 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리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탈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8시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백악관에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종된 미군 조종사가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이번 작전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출 작전 중 하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호와 안도의 반응이 쏟아졌고 구출 작전의 성공은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는 이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군의 역할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미군 특수부대의 영웅적 활약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이 조종사의 위치를 찾아냈다는 사실도 전자전으로 구출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도 대공포 위협에서 헬기를 살려냈다는 사실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군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역할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의 위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공모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국군 수뇌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라는 것을 한국군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작전으로 기록되었지만 중부사령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이 한국군의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조종사를 잃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에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미군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 기술이 미군의 것과 상호 보완적이며 특정 영역에서는 미군을 능가한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한국군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작전 종료 후 한국합동참모의장에게 개인적인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령관이 한국군의 기여를 역사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령관은 서한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행동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한국군에 대한 저의 마지막 편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 한국군의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위 산업 수출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잠수함, 자주포,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더 이상 미국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분야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군의 전자전 능력이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전자전 경험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작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능동형 전자전 기술은 미군 내부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이 풀지 못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었고, 그것은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전장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한국의 위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전쟁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한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미군 장병 3만 6천여 명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그 은혜를 되갚은 것입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 미국인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으로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라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쪽이 보호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 동맹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그 본질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공로를 내세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저는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동맹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이 사건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구출된 조종사가 회복한 뒤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적진에서 홀로 버티던 18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와 절망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그는 자신을 찾아낸 것이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에게 이 진실을 알려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 이후 한미 군사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와 전자전 분야에서 한국군과의 합동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상정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번에 보여준 능력이 미래의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보완하는 진정한 대등 관계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작전실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국을 비웃던 참모들이 한국이 보내온 좌표를 받아들고 손을 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미군의 전자전이 뚫지 못한 벽을 한국군이 단숨에 허물어버렸을 때 터져나온 탄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블랙호크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을 때 사령관이 한국 측 통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전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저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나라입니다. 미국의 영웅이 적진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민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이름 석자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돌아간 나라입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의 오만 끝에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세계가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미 국방부의 수뇌부는 압니다. 그리고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한 명의 조종사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한때 한국군을 무시했던 어리석은 미국 군인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저력 앞에 고개를 숙인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군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 공식 발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미국인의 목숨을 구해낸 그 하룻밤이 어떤 훈장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두시고 함께 해보세요.